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딥러닝을 쭉 봤는데 그걸 갖다 이제 돌리는 법은 대충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들을 갖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대충 이제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보면 감을 잡으셨을 텐데. 그래서 더 이상 나가는 건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좀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좀 해보고 싶었던 주제는, 그러면 이런 AI를 실제 우리 산업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러니까 기업용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가가 이제 우리의 이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 앞으로 그러면 AICS 우리 쪽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 기업용 AI로 이제 만들고 싶다. 우리가 같은 솔루션들을 가지고 기업용 AI로. 그럼 기업용 AI 솔루션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집중해 봤더니, 결국은 그 기업에서 데이터가 뭔가 흘러다녀야 돼요. 데이터가. 그 데이터가 기업용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면, 굉장히 좀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구축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MS 데이터고, 미국으로 또 MS 데이터인데, 그 MS에다가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되게 설계된 게 아니고 막 이렇게 계속 사업이 확장되면서 그걸 확장하다 보니까 MS 데이터 온갖 비즈니스 로직이 다 들어가면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럼 MS하고 딴 데이터하고 연결되냐면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사일로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데이터베이스가 뭐 MS도 있고 PDM도 있고 뭐 CMS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다 사일로가 돼갖고 그 DB만 있는 거야. 이렇게 DB만 있어서 이 데이터가 뭔가 하나 찾으려고 해도 이게 안 흘러다니는 거죠, 데이터가. 그래서 아까 이병덕 본부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병덕 본부장님도 똑같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게 AICS가 만약 기업용 AI로 간다면 과연 그 데이터를 어떻게 다뤄야 될 건가를 고민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요새 굉장히 각광받는 회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들어봤을 텐데, 팔란티어 들어보셨죠? 팔란티어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한번 들여다봤는데,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혹시 팔란티어 주식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팔란티어 주식, 누구는 또 갖고서 돈 좀 벌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팔란티어가 이제 테슬라 다음으로 갑자기 각광을 받았는데, 팔란티어가 굉장히 각광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AI 스택 때문에 각광을 받은 건 아니고, 팔란티어가 20년 동안 미국 국방부하고 일을 했는데, 국방부 데이터를 팔란티어가 자기네 어떤 파운드리라는 개념의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하우징 개념은 아니지만, 팔란티어 파운드리라는 어떤 데이터 온톨로지 개념의 데이터를 구축을 20년 동안 해왔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20년 동안 온톨로지라는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그 위에 이제 AI를 올리니까 얘가 워킹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팔란티어를 이게 피상적으로 그냥 AI 업체라고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 다 이제 팔란티어 아는 사람들 그렇게 알겠지만, 팔란티어의 이제 근본은 이제 그거예요. 결국은 이제 팔란티어의 온톨로지 개념에 그거를 이제 구축한 거예요, 20년 동안. 그래서 이게 우리 쪽에서 팔란티어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FA 사업본부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제 FA 사업본부는 당연히 지금 디지털 추진하면은 팔란티어 모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 근데 이병덕 본부장은 아까 얘기했을 때는 밑바닥부터 싹 붙이겠다 그래갖고, 제가 그 작업하려면 본부장이 한 10년은 걸려요. 그랬더니 5년 내로 하기 때문에 5년 내로 하신다 그랬나?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사실은 그게 맞는 정답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데이터를 붙여야 되는데, 이 팔란티어가 이제 이런 AIP 이제 스택이 있고, AIP 레이어가 있고,
이제 파인더리 레이어가 있어요. 파운드리 레이어가 있고, 이제 밑에는 이제 그런 건데, 결국은 이제 이 파운드리 레이어 위에다가 이제 AI 기능을 얹어서 이제 이게 굉장히 유명하게 됐는데, 이 파운드리 개념을 보면은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전체적인 조감을 보면, 이게 굉장히, 보여요? 이게 좀 분석해 볼 만한데, 이 데이터하고 이 모델들을 가지고 얘네들이 온톨로지라는 개념의 어떤 파운드리를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파운드리 기반 위에서 어떤 어나리시스하고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인테그레이션이 돼서 어떤 액션이 일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거 8년 좀 꺼주시네. 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서 결국은 이 온톨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온톨로지가 뭐냐? 얘네들이 어떤 개념으로 썼냐면, 이제 온톨로지는 이제 철학적 용어로 존재론에서 쓰이는 어떤 존재에 대한 철학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온톨로지를 여기다 뭘 썼냐? 이런 실제적 물리적 데이터를 어떤 이쪽에 쓸 수 있게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나는 그냥 세만틱 레이어라 그러는데, 의미를 가지는 거를 비즈니스 프로세스 어떤 단계별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를 만들어서 이 온톨로지상에서 의미가 해당되는 어떤 데이터, 물리적인 데이터들을 서로 합친 거야. 이 작업들을.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런 온톨로지 업체는 되게 많지만, 이렇게 의미론을 갖다가 이렇게 부여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다이나믹스에서 레이어 3 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카이네틱스 뭐 이런 의미를 해갖고, 그 위에 이제 세만틱이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얘네들이 또 보강한 건데, 결국은 의미론적인 레이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네들 데이터 구조를 보면 어떤 비즈니스 로직 단위로 데이터 구조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구조 내에서 대표적인 게 있는데, 잠깐만요. 데이터 구조 내에서 이건 나오고, 데이터 구조 내에서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잘 할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세만틱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제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연결했어요. 근데 이거가 뭐냐면, 얘네들이, 그래서 이게 얘네들 웹사이트를 보면은 이제 국방부에서 전 세계 무기를 다 관장을 해요. 원래 국방부를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중동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4A가 폭탄을 몇 발 쐈고, 그 포탈 몇 발 쐈기 때문에 재고가 얼마 있고, 그럼 재고를 소싱하려면 어디서 재고를 소싱해야 되고, 그럼 항공편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다 일목요연하게 다 보여줘요. 그래서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얘네들이 알려줘요. 근데 그런 기술을 가지고 나서 그걸 민간 기업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국방부 국무성 프로젝트는 거의 얘가 닿다고 해요. 프란티어가. 왜냐면 전 세계 미국의 국군들의 무기 체계하고 병력 이동 체계를 다 얘네들 국방부 온톨로지에 다 집어넣은 거야. 그 전쟁 상황을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어. 그런 개념의 어떤 온톨로지를 얘네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민간 기업에 올려놨어. 올려놨는데, 갑자기 AI가 나온 거야. 이렇게 온톨로지 작업을 하는 와중에 AI가 나온 거예요. 그 챗봇이 나왔어. 챗봇이 나오니까 얘네들이 자기는 온톨로지를 구축해 놓은 거 위에다가 그러니까 AI를 올리니까, LLM 올리니까 데이터가 다 보이잖아요. 자기네 온톨로지에. 그 온톨로지 자체도
물리적하고 논리적, 나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물리적하고 논리적 데이터를 합친 어떤 세만틱 레이어인데 의미전, 어떤 비즈니스 의미를 묻는 건데 데이터가 보이니까 그 비즈니스 의미하고 LLM에서 가지는 어떤 그런 언어에 대한 의미가 비슷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바로 적용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버가 하나 있는데 나 이 사람 유튜버가 굉장히 괜찮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표현하면은 좀 그런 것 같고 한번 이 사람의 유튜버는 우리가 AI를 하면서 한번 들어볼 만한 유튜버 아닌가. 그래서 내가 한번 시사하는 바가 좀 있더라고. 이 사람이 이제 그 팔란티어의 그 한국 이제 지사의 서지숙이라는 뭐 직함 모르겠는데 이게 빅데이터 혁신 융합대학이라는 데에서 이게 세미나를 팔란티어에서 와서 해줬나 봐요. 그래서 이걸 한번 들어보면 꽤 이 사람들이 과연 LLM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했는지에 대한 걸 들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면 굉장히 이게 30분짜리인데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 같이 분석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빅데이터와 생성형 AI 그리고 미래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LLM 쪽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데 팔란티어가 오늘 빅데이터, AI 여러 영역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이제 LLM이 화두가 되면서 팔란티어의 관점에서 LLM, AI에 대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프로치를 좀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선 AI, LLM에 들어가기 전에 작년 말에 이제 챗GPT가 화두되기 이전의 기업의 환경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빅데이터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좀 현안이었죠. 사실 현안이라고 해도 사실 10년 이상 이미 많은 기업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정보들이 데이터화되고 시스템화되고 그리고 시스템과 정보를 수집하는 어떤 통로들이 많아지면서 이 분산되는 데이터 그리고 아직 수집하지 못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모아서 우리의 기업을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안건을 이미 많이 화두로 다루고 있었는데요. 그랬을 때 사실 이제 이 빅데이터나 어떤 데이터 기반의 어떤 플랫폼들, 데이터 웨어하우스니 데이터 레이크니 많이 이제 각광을 받았지만 실제로 어떠한 공간의 데이터를 모아둔다고 해서 비즈니스 문제가 해결되거나 어떤 인사이트가 자동으로 도출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나도 이 말에 대해서 좀 동감하는데 우리가 빅데이터 나오면서 데이터 레이크도 하고 뭐 데이터가 웨어하우스 뭐 잔뜩 말을 했는데 이렇게 단지 모여있을 뿐이고 흐르지는 않았다는 거지. 쌓여서 그냥 갇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분석 좀 해봐. 그러면 뭐 잘 모르겠는데 뭐 맨날 이런 소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할 때. 그래서 나는 내가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 입장에서 전적으로 이거 공감을 해. 이 말에 대해서. 똑같아. 내가 봐. 결국에는 빅데이터에 관련된 그 어느 기술도 툴을 뿐이고 이 툴을 우리 기업에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비즈니스와 접목된 실질적인 해결책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가 더 중요한 이제 좀 논점이라고 보고 있었고요. 이 현재 상황이 이 실제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이 데이터 기반의 어떤 운영과 오퍼레이션을 이루고자 하는 어프로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가 어느 고객과 어느 산업 또 어떤 기관과 일을 하더라도 이 툴로서 이 기술을 어떻게 써야 효과를 낼 수 있을까가 아니라 실제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 비즈니스 문제에 실제 누가 현재 어떤 의사결정을 현장에 내리고 있는지를 같이 파악을 하면서 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무엇이고 어디에 있고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지는 후속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면서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이병덕 본부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여기 뒤에 부서도 다 있지만 뻔한 말이잖아요. 사실은 기술이 중요한 거 아니라 이병덕 본부장이 똑같은 말 하는 거야. 그냥 AI 기술 접목하기 위해서 리코그룹에 AI 접목했다고 안 쓴다는 거지. 응? 도대체 무슨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할 거냐, 거기에 AI가 도움이 되는지 뭐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리코그룹의 이제 회장님이 AI 하라 그러니까 야 그럼 AI 한번 해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건 잘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접근 방식이 이제 미국이니까
그럼 무슨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디시전 메이킹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 비즈니스를 풀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이제 결과로서 나오는 부분이 실제 어떠한 기술과 소프트웨어가 어떤 결과론적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절대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지난 20년 동안 실제 현장에서 저희의 이제 엔지니어들이 고객성을 투입되고 고객의 실제 문제들을 파악하고 같이 실제 사용자가 어떻게 비행을 하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려가는지를 같이 검토하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기업에 서비스되는 저희의 데이터 플랫폼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이 만들어진 좀 유기적으로 확장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이게 20년 걸렸다고 그랬어요. 진짜 20년 얘네들이 비즈니스 한 지 20년 걸렸고 그 20년 동안 특별히 미 국방부에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온톨로지 아까 그 세 가지 레이어 근데 결국 이제 세만틱 레이어가 이제 중요한데 그 레이어를 연결해서 이제 한 건데 이거는 나중에 기획할 때도 이런 데이터 같은 거 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아. 그 힘들어 하면. 모르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자고 접근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요소들이 단순히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내용은 물론 중요하고 파운데이션을 이루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서 그럼 실제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면 비즈니스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돌리고 여러 가지 어떤 로직들, 모델들 그게 고도화된 어떤 AI, ML 모델이건 굉장히 단순한 상식이나 통계적 모델이건 그런 모델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래 이걸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을 표현하는 하나의 데이터 체계인 제가 온톨로지가 부르는 논리적 규칙을 만드는 영역들 그랬을 때 각각의 사용자와 각각의 현장과 각 문제의 어떤 특성을 바라봤을 때 어떤 형태로 이 데이터가 표현되고 서비스되어야 실제 결정을 내리고 또 오퍼레이션이 변화되는가 하는 부분이 실제 현장별 어플리케이션들까지 유기적으로 확장되면서 이런 데이터 기반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어프로치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얘네들이 AI 스택을 쌓기 전에는 이제 이런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미리 데이터 기반의 어떤 어프로치를 해서 이렇게 데이터 레이어하고 디시전 레이어를 나눠서 이렇게 이제 그 온톨로지 디자인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한 이제 디시전 레이어를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를 AI 하기 전에 한 거야. 몇 가지가 완성되고 나서 이 회사는 이제 AI가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기업들이 사실은 이렇게 어떤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 AI를 도입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다 너무 힘들고 돈 많이 들고 잘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이론들이 있는 거죠. 이 말들이 있는 거죠. 똑같이. 동일한 문제를 이제 LLM이라는 새로운 어떤 신기술이 나왔을 때 이 동일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방향으로 올 초부터 저희가 이제 LLM에 대해서 그럼 기업에서 LLM을 활용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LLM이라는 기술을 이해를 하고 그러면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와 체계와 프레임워크가 필요한가라는 관점으로 같이 파고들게 됩니다. 우선 이 LLM을 활용한다는 것 전제에서 중요한 거는 그럼 LLM은 이제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지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많은 준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어떤 첫 경험, LLM과의 첫 경험이 챗GPT나 어떤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마치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답변을 주는 그런 식의 이제 정말 진화된 어떤 모델이라는 경험이 있겠지만 실제 LLM을 이제 어떤 스펙트럼을 두고 비교를 하게 된다면 이런 알고리즘 기반의 어떤 사고방식 명확한 규칙과 명확한 기준으로 늘 동일한 답을 낼 수 있는 사고방식을 하는 모델은 아니고 반대로 사람과 같이 살아가느냐 했을 때 사람의 언어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모델이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고 사람의 언어에 숨어있는 모호성 그리고 맥락을 파악하기에는 그런 이제 인지하지는 못하는 모델이라는 사실은 그 팔란트가 정확히 이제 정의를 하고 넘어왔잖아요. LLM이 그 알고리즘 리즈닝은 아니다. 알고리즘은 그러니까 수학적 모델은 아니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확률적 모델인데 그렇다고 인간처럼 그렇게 요새 많이 발달했지만 그 맥락을 이해하거나 뭐 아직까지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어찌됐건 이런 사이에 중간에 있어서
하나도 요 한계를 딱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요 상황에서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접목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 LLM의 역할은 그 사실 중간에 어떤 역할인 거죠. 이런 사람과 같이 어떠한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사람의 언어를 굉장히 잘 구사함으로써 그 사람의 언어의 다음 단계를 상대적으로 낼 수 있는 모델이자 어떤 알고리즘 기반의 정확한 어떤 프로세스를 밟지 못하지만 이 자연으로 적절한 지시를 했을 때 그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역할로서 LLM이라는 모델이 실제 저희에게 새로운 툴로서 소개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다른 예시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사실 바라고 기대하는 거는 좀 천문학과 같이 좀 미적분 같이 명확한 상식과 규칙에 의해서 지금이라도 2186년에 언제 가장 큰 이클립스가 있을지를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를 원하지만 현실은 LLM이 이제 날짜를 좀 예측하는 것과 유사한 거죠.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들,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과거의 날짜 데이터를 가지고 최대한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추론을 하고자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내일 비가 올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고 이런 날짜에 대한 어떤 여러 모델을 돌려도 정확한 파악은 어렵다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LLM이라는 모델 안에서는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토캐스틱한, 랜덤한, 확률적인 요소가 LLM의 하나의 특성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LLM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언제든 틀릴 수 있는 이 모델을 우리는 기업에 어떻게 적용해 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가 사실은 이 관점에서 틀릴 수 있는 LLM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비즈니스가 2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몇 가지 성공한 모델들이 있는 것 같아요. 팔란티어 내에서. 그건 이제 다음에 또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끝난다면 이걸 한테 조금 뭐 들어볼만 합니다. 일반적인 소비자로서 경험하는 LLM이나 어떤 AI 기반의 어떤 제품들은 사실 그 확률적인 틀리시는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가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질문이 단순하기도 하고 그 질문을 기반으로 관련된 모델들 답을 찾아가는 과정도 이미 웹에 텍스트라는 정형화된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답변을 추론해주기 때문에 그 정답이 이제 그럴싸한 정답 플러스 만약에 정확한 답변이 틀리더라도 소비자들이 인터뷰해주는 부분은 사실 크진 않은 거죠. 소비자가 그걸 판단하고 다시 질문하거나 다른 정보를 다 검증하거나 이런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제 부분을 검증하면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기업은 좀 다른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기업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기업 안에서 틀린 답을 비즈니스에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모델을 중요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돌게 한다는 건 엄청난 리스크를 얘기하고 그런 의사결정을 자신 있게 하시는 분들 많이 없으시겠죠. 그뿐만 아니라 LLM의 그런 이제 틀릴 수 있다는 그런 확률적인 어떤 기반을 품더러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이제 도전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서 LLM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이 LLM을 기업에 선택했을 때 전제 있는 부분들조차도 아직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일반적인 웹 기반에 있는 정보와 다르게 기업에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분산되어 있죠. 앞서 말한 데이터 플랫폼이 어려운, 데이터를 통합하는 걸 어려운데 그럼 우선은 우리 회사 데이터 하나에 통합되어 있지도 않고 그 통합해 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 만약에 어떻게 데이터를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시스템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스키마나 컬럼, 이제 각각의 소스의 DB 형태로 되어 있는 정보가 아니라 사람의 언어, 자연어를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는 LLM이 이해할 수 있는 의미적 모델로 또 변환시켜주는 여러 이제 전제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저희가 궁금해하지만 데이터 형태가 다르고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고, 근데 그렇게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그러니까 프라이빗 엔터프라이즈의 데이터들이 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분산되어 있고 들어오는 데이터도 각각의 클래스도 틀린데 그럼 LLM이 잘 나갖고 어떻게 이해시킬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 지금 저도 뭐 고민하고 다들 고민하는 이제 와중인데
사실 저게 저희가 여러 기업들을 만나도 가장 큰 좀 장벽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좀 퀵하게 소비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작은 영역에 먼저 도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좀 더 이제 텍스트나 사용 구상 언어나 음성 그리고 수집되는 정보들, 뭐 콜센터라든지 아니면 소비자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PDF성 파일들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영역에 작게 이제 시작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LLM의 어떠한 가능성 그리고 우리 기업의 주요 프로세스를 쓰겠다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지역적인 적용밖에 되지 못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렇게 도입하는 경우에는 사실 LLM조차도 이제 사이로가 생기는 거죠. 저희가 데이터 플랫폼의 사이로가 생기고 오퍼레이션의 사이로가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하나의 장벽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한다 하더라도 사실 두 번째 영역에서 이제 또 다른 좀 장벽을 마주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기업에서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는 혹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정보를 찾아낸다는 행위가 그 단순하지 않고 그 기업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의미가 있고 실제 정보를 찾아가는 어떤 액션 패스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지금 보시는 이제 장에서도 실제 이제 어떤 허리키고 이제 태풍이 왔을 때 우리 고객이 오더가 영향을 받았다고 했을 때 대체 수준의 방법이 뭐야? 라는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을 LLM에 호출할 수 있다는 전제를 뛰어넘어도 이 오더라는 기준 혹은 이 오더의 영향도 고객이라는 단위가 우리 회사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우선순위, 어떤 KPI를 기준으로 답변을 내야 되는지 이런 액션 패스를 LLM이 인지하지 못하죠. 그 부분을 하나하나 기업에서 이제 가이드를 줘야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LLM이 갖고 있는 실제 사람처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많이 좀 절감시키는 그런 방법이겠죠. 사실 저도 고민 저도 이제 요새 기획자 비슷하게 됐는데 사실 고민은 고민돼요. 그 막 무슨 회사에서 미코그래서 무슨 데이터가 필요해. 실제적으로 월남이 떴어. 만약 빅코파워 같으면 그럼 월남 떠서 우리가 상관관계도 알려주거든요. 근데 상관관계는 입력되는 거의 상관관계야. 그건 이제 딥러닝에서 배웠듯이. 그래서 무슨 온도가 좀 이상해요. 무슨 가스 온도가 이상해요. 뭐, 아니면 뭐, 가스가 뭐, 내용이 좀 이상해요. 뭐 이렇게 상관관계 주는데, 그럼 그게 실제 그 MS와 연결된 데이터에서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는지, 연결된 그 데이터를 갖고 와서 얘한테, 이 사람들한테 어떤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는 나도 잘 모르고 그 LLM한테 그걸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지 그 다음에 그걸 자동으로만 한다면 LLM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 의미를 LLM에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에 대한 저도 고민을 해보는데 이게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똑같이 뭐 풀었다는 소리인지 안 풀었다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고민들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에도 큰 상을 넣는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그러면 이 LLM이 가미된 어떤 해결책을 쓰는 사용자들은 어떠한 UI가 필요한가? 이제 챗형의 UI로는 사실 모든 게 해결되지 않겠죠. 저희가 이런 사실 앞서 이런 질문만 하더라도 이거를 텍스트로 쭉 답변해준다고 했을 때 얼마나 이거의 사용성이 있을까? 그럼 사용자들은 어떤 형태로 이런 답변이나 정보들이 표현되어야 실제 그들의 업무에서 이 모델을 정말 어시스턴트로 생각하고 그 작업도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각 상황에 맞는 어떤 커스텀한 UI들이 필요한 것들도 좀 하나의 현실적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 이제 파이낸셜 어프로치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보는 앞서 이제 빅데이터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퍼레이션 한다는 거에 대한 어프로치와 동일하게 사실 LLM은 하나의 툴이고 이 LLM의 제약과 또 LLM의 비해결을 이해하는 상태에서 기업이 어떤 형태로 가져가야 우리 기업의 데이터 위에 AI를 실제 고려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관점을 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이 사용자가 LLM과 직접적인 인터랙션을 하는 그런 B2C의 구조가 아니라 이 사용자가 실제 하는 원하는 니즈나 질문에 대해서 이 LLM의 제약을 보완하고 실제 LLM에게 필요한 툴과 정보를 그때그때 줄 수 있는 하나의 오케스트레이션 가능한 형태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관점입니다. 얘네들은 중간에 이렇게 AIP라는 AI 플랫폼을 넣어서 여기서
LLM하고 데이터를 서로 연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요 레이어를 넣었어요. 요 레이어가 없을 때는 그냥 온톨로지하고 유저하고 연결이 된 상태였고, 요 LLM을 쓰기 위해서 이 AIP라는 레이어를 넣어서 이 AIP가 온톨로지를 바라보고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게, 온톨로지는 그 의미론적 그 관계를 다 정의했으니까 그 의미론적에서 갖고 와서 이 여기서 AIP에서 이제 그걸 오케스트레 해서 이제 유저나 LLM 쪽에 답변을 주는 그런 쪽에 이제 그걸 보완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우측에 있는 이 우리가 쓰는 여러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내리는 실질적인 로직, 리즈닝을 이미 담고 있고, 그 위에 이제 하나의 의미적 계층을 만든 온톨로지라는 개념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온톨로지와 각각의 툴들을 LLM과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실제 어떤 툴을 언제 써야 되는지를 오케스트레이션 해주고, 그 안에서 특히나 보안이나 어떤 로깅, 또 감사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을 준수하는 이런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레이어가 있으면, 이 LLM 기술을 우리 회사의 엔터프라이즈의 어떤 아키텍처 안에서 쓸 수 있는 형태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LLM 자체는 사실 어떤 LLM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LLM의 여러 모델들 사이에 어떤 특징들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목적하는 바, 이 비즈니스의 목적,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를 기반으로 LLM을 선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LLM 하나의 어떤 소스로 또 어떤 툴로서 우리가 그때그때 불러보면서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딴 여가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도 좀 고민해봐야 될 게 우리 AICS가 이 사람이 여기 LLM은 툴이잖아요. 툴이고 어떤 LLM을 써도 상관없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 근데 이때까지 이제 그러면 ASS는 LLM을 어떻게 썼냐 그러면은 이제 김진수 수석은 이제 저기 챗GPT를 써서 이제 오픈형으로 쓴 거고 그래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챗봇 사업부는 이제 그 레그를 짜서 SLMM으로 해서 적용을 했는데, 문제는 현재 추세가 산업계의 추세가, 기업들의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그 거대 LLM을 쓰는 거를 이제 굉장히 오픈돼가 가고 있는 상황. 한국도 내가 몇 군데 회사 다녀보니까 한 군데 다녀보니까 거기는 그 회사는 10개 났어. 프로 한 달에 나가는 돈만 해도 40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조직적으로는 못 쓰는데 어찌됐건 그 팀이 다 쓸 수 있게끔 프로를 10개를 다 구입했어.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되면 한 50명 이상 쓸 수 있거든요, 프로를. 그리고 한국도 이렇게 오픈된 환경으로 나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근데 요새 국내에서도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야, 우리가 무슨 AI 주권을 찾는다고 무슨 챗GPT 같은 거대 모델 만들기 위해서 돈 쓰지 말고, 어차피 그거는 다 끝났다. 우리는 이미 기술 없어. 안 돼. 해도 못 쫓아가. 그러니까 그거 쓰고, 우리는 이런 버티컬 AI에 대해서 집중을 하자. 뭐 이런 좀 기류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FA 사업본부나 아니면은 우리 개발본부나 우리도 그렇고 그런 추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집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추세가 이게 그렇게 가서 뭔가 이제는 그런 챗봇 오픈된 환경으로 가서 어떤 버티컬한 시장을 갖다가 지금 다들 노리고 있거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러한 이제 LLM을 하나의 툴로서 우리의 기업의 목적에 맞게끔 오퍼레이션화 가능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 방식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이제 첫 번째 방식은 사실 많이 친숙한 그런 챗GPT나 그런 챗봇의 UI와 유사한 사용자가 드라이브하는 인터랙티브한 LLM에 대한 어떤 방식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실제 우리 비즈니스의 어떤 프로세스,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의 패스에 중간중간 LLM을 에이전트로 넣어서 오토메이스 오퍼레이션 가능한 형태로 LLM을 활용시키는 그런 방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케이스를 이제 좀 들어갔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익숙한 부분은 이 사람들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이 뭐라고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집답을 하는 것이 저희가 찾았던 방법인데요. 여기서 기업에 사실 필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이 질문의 의미를
우리 회사의 데이터와 매핑을 시켜주고 이 LLM을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이 LLM이 그 관련된 데이터를 적절하게 찾아갈 수 있는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그 LLM이 그 정보를 가지고 사용자 답변을 하기 위한 툴들을 손에 쥐어주는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프로세스를 쭉 따라가게 되면은 실제 이제 이 저희 그 LLM 관련 솔루션 내에서 진짜 벌어지는 좀 인터랙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질문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LM한테 이 사람이 이제 툴을 주겠다는 거죠. LMM으로 해서 어떤 컨트롤러 해갖고 툴을 갖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걸로 네가 좀 고민을 해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 그 회사 상황에 맞는 이제 툴들을 알려주는 거죠. 얘네들한테. 우리 어떤 수요에 대한 분포를 알려달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의 중간에서 이 오케스트레이션의 영역에서 받고 나서 이 LLM에게 질문을 던져주면서 실제 함께 이 LLM에게 너가 접근할 수 있는 이 회사의 데이터에 대한 모델은 무엇이고 주요한 객체나 주요한 속성들의 정의는 무엇이고 그리고 너가 쓸 수 있는 툴들에 대한 선택지를 함께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LLM이 이 정보를 받고 이 제약된 실제 LLM의 그런 좀 랜덤한 성향을 제어하는 이 가드를 안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정보와 툴 안에서의 답변을 찾아가기 시작하고요. 그 부분이 이제 자연어를 이해하고 진짜 삶의 어떤 그 언어를 이해하는 안에서 가능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툴들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을 이 LLM과 내부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가 주고받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회사에 있는 정보를 이 툴로서 필터링을 하고 그걸 표현하는 형태는 어떠한 반차트를 했다라는 여러 가지 인터랙션의 끝에 실제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답변하고자 하는 부분을 제시하는 여러 형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동일한 거를 실제로 이제 구동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친숙한 문화이죠. 어떠한 챗봇이건 어떤 인터랙션에 대한 터미널이 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서 말한 우리가 알고 있는 LLM의 제약, 여기에 틀릴 수 있다는 확률, 그리고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나 여기 인지가 없다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 실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것을 넘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떤 로직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말하자면 추론을 갖다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제가 진짜 정확한 답변을 찾아가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추론한 과정들을 쭉 보여주고 어떤 데이터 찾고 어떤 데이터 있을 것 같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영업 실적을 알려드리겠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찾아서 이제 이렇게 함께 설명하는 부분들. 그랬을 때 이 질문을 던진 사용자가 이 답변을 보고 이 답변을 내가 수용을 할 건지, 추가적으로 탐색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소스를 통해서 검증을 할 건지 이런 판단권을 사람에게 넘겨주는 형태로 진행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으로 보고요. 두 번째 형태는 이제 사실 사용자가 매번 수기의 어떤 방식으로 드라이브하는 이런 인터랙트 모델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큰 정보에서 원하는 걸 빼온다든지 어떤 레코멘데이션 잡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가능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LLM과 또 AI의 그런 생산성을 우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녹여져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자동으로 수행되는 영역들을 증가시키는 것을 저희가 바라보는 좀 더 고려하는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방식을 하나의 더 예시를 설명드리면 여기서의 차이점은 이제 공인의 아키텍처 안에서 실제 사용자가 매번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의한 어떤 규칙, 비즈니스나 어떤 오퍼레이션 흘러가는 규칙들 가운데 트리거 포인트를 잡게 됩니다. 그게 어떤 어떤 컴플레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시스템에서 새로운 아이템이나 오더가 생성됐다 이런 이제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트리거를 기준으로 실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한 로직을 이 LLM과 그 외의 툴들을 조합해서 로직에 대한 체인업 액션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두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메일을 얻는 트리거로서 우리 유타센터 안에 있는 이슈들을 사전적으로 먼저 파싱을 하고 그 문제와 어떤 유타센터, 그 누가 레이즈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파싱을 하고 여기에 관련된 과거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나아가서 과거 사례뿐만 아니라 각 사례에서 어떻게 조치했는지까지 이제 파악해주면서 이 이메일에 대한 프롬프트 들었을 때 사용자분의 결과물은 이 내용에 대해서 과거 사례는 무엇이었고 그때 조치된 액션은 무엇이었는데 우리는 ABC를 제안한다라는 해결책까지를 이제 받는 그런 어시스턴트 그를 구현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기능이 되면 엄청나게 지금 뭐 발판일 것 같아요. 발판이 되면. 근데 이제 그럼 그랬을 때 각각의 이제 단계들을 우리가 로직화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여러 단계들이 있겠죠. 일단은 그 이메일에 있어서 그 유통센터라는 어떠한 단위를 추출하는 부분들, 그 추출하는 유통센터와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유사한 값을 불러오는 단계, 그리고 관련돼서 조치됐던 액션을 연관의 정보를 불러오는 단계, 최종적으로 이 결과를 사용자에게 표현해주는 단계. 이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LLM을 하나의 툴로서 이 스텝에 대한 정의를, 로직화를 사용자가 하는 거죠. 그럼 이 안에서 내가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이 이메일에 대한 어떤 정보를 파킹하는 했을 때 그때 LLM은 어떤 프롬프트를 쓸 건지 그리고 그 LLM이 어떤 툴을 주어질 건지 이러면서 유통센터의 단위를 볼 수 있는 툴을 주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용도에서 LLM 역할을 지정해주는 방식으로 사실은 저기 뭐야 이게 제가 봐도 이게 꽤 중요한 내용 같은데 결국은 이제 그 우리가 저기 미코그룹의 이메일을 검색하려면 이메일 소리가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잖아. 근데 어디서 데이터 갖고 오는지 몰라. 그러면 이제 쓸모가 없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그럼 데이터 갖고 와서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팔라티움은 OMA가 뭐 온톨로지 하여튼 그런 거고 온톨로지 뭐 서비스 시나리오 뭐 이런 식으로 다 정의가 다 돼 있고 액션 시나리오 뭐 이런 어떤 의미론적으로 다 이렇게 온톨로지 구축돼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갖고 오면 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그 해결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용도에서 LLM 역할을 지정해주는 방식으로 실제 운영되는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그 자신 있게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로직화한 구조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로직들을 만들어가는 예시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앞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사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자체도 여러 가지 이제 트라이얼 에러와 실제 단위 테스트나 그 안에서 적절성 판단하는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LLM이 랜덤 답을 줄 수 있는 가능성, 상황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프롬프트라는 부분을 프론트엔드로 빼면서 실제 이 안에서 우리가 프롬프트에서 매번 답변 다르지 않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형태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같이 제어하는 이런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더 돌아와서 결국에는 이 AI의 어떤 AI가 드라이브하는 엔터프라이즈를 만든다고 했을 때 사실 어떤 특정한 툴 또는 어떤 특정한 데이터에 대한 영역이 핵심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기술과 툴들을 우리 회사의 목적으로 조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더 펼치게 되면은 이 실제 LLM 자체가 무엇인지보다도 이 LLM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우리 기업 안에 AI 기반 아키텍처가 있느냐까지 너무 사실 이 부분이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대부분 이렇게 회사 내 AI 아키텍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병덕 본부장은 미국그룹의 그 MS를 다 없겠다는 거야. 그걸 MS를 다 엎으려면 얼마나 어려워겠어 그거를. 그래서 사실 어떤 게 정답인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제 그럼 LLM과 또 AI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파악하려면 결국 다시 돌아가서 각 산업 우리 비즈니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접근해야 되고요. 그 때문에 어떤 계속해서 기능 검증, 프로토 컨셉트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 운영 가능한 하나의 프로젝트와 워크플로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도입을 해야 변화하는 니즈와 변화하는 기술 동향을 바로바로 집단에 대한 어떤 부분 피드를 받아가면서 도입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 저희도 이제 지난 올 초에 이 LLM 기반의 솔루션 출시하고 나서
고객사의 저희 엔지니어들이 마찬가지로 투입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산업의 여러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케이스 스터디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온솔로지 구축한 거를 이제 AI라는 스택을 넣어서 이제 이런 회사들하고 계속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안에 스택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예전에 팔란티어가 어떤 기업에 파견을 하면 6개월 동안 같이 일했대요, 그 기업에. 그래서 계속 6개월 동안 자기네 툴들을 계속 쓰게끔 만들고 교육시키고, 정기적으로 또 방문해서 교육시켜서 고객이 이제 팔란티어 온톨로지 시스템을 이해하고 자기네 데이터를 그 팔란티어 온톨로지 시스템에 올릴 수 있는 작업들을 6개월 동안 한 거야. 근데 AIP가 도입되고 나서 그게 엄청나게 짧아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며칠 단위로 가능하다, 그게. 이렇게 팔란티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 6개월 동안 파견됐던 일을 이런 온톨로지하고 그런 걸 AI 기반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AIP를 썼더니 그게 굉장히 작아지더라. 이렇게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다양한 작업에서 지금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버티컬 마켓에 대한 이해도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팔란티에서.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결국 그 회사의 이 도메인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이 툴과 이 기술 솔루션을 알고 있는 엔지니어가 이 솔루션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 간혹가다 그 문제는 LLM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 LLM은 다른 AI 모델 혹은 통계 모델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면서 이런 변화하는 기술에 대해서 기업을 쓸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치도록 할 텐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은 디스커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LLM이 해결 들어 나서도. 거기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 LLM이 소비가 됐다고 하더라도 혹은 그 미래에 다른 어떤 기술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 자체를 변화시키진 않습니다. 그 문제는 그대로 존재했을 때 우리가 이 LLM의 다른 기술을 어떤 툴로서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이제 말한 게 이거잖아요. if applied right way. 그러니까 툴인데 잘 바른 방향으로 적용되면 빠르게 할 수 있는. 근데 이 바른 방향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굉장한 지금 이렇게 쉽지 않은 이제 노하우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이게 바른 방향이 뭐냐? 방식을 만들어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기술이나 이 기술 자체의 어떤 의식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어느 부분에 우리가 이런 기술들의 접목이 필요한지, 그게 필요한지를 함께 현장의 소비와 함께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필요한 또 우리 기업에 필요한 어떤 적절한 AI와 우리 회사의 어떤 역할과 그런 아키텍처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시사하는 바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썬큐 브레인 아키텍처를 땄어요. 그래서 자비스 만드는 아키텍처를 땄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자비스 만드는 아키텍처를 땄는데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 아키텍처 이렇게 자비스 누구 보더니 이게 자비스 만드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게 맞다고. 자비스 만드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사실은 이제 다들 이제 FA 팀도 당연히 고민할 거고, 개발부도 고민할 거고, 다 고민할 것 같아. 이제 우리가 AI 일을 하는 업체면. 내가 이걸 어떻게 짰냐면,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아까 내가 고민한 부분도 이제 팔란티어에서도 참조도 하고, 여기저기 이제 자문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아키텍처가 사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워킹할지 세부적인 거는 이제 해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 기업 활동이 이제 쭉 있는 거지, 뭐. 공장도 있고, 뭐, 재고 관리도 있고, 무슨 뭐, 지식 관리도 있고, 쭉 있고, 이런 거를, 이게, 레그도 현재 우리 갖고 있잖아요. 레그도 짤 수 있고, 그 다음에 레가시 시스템에 뭐, MES, PDM, ERP, CRM이 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온톨로지 기반의 어떤 데이터를 짜야 되는데, 그거를 어떤 오케스트레이션 AI라는 걸 도입해서, 오케스트레이션 AI는 뭐냐?
그리고 기업 활동에서 AI가 관여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정의를 하고 레거시 시스템과 의미론적으로 통합 데이터를 자동 생성하는 거다. 내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 들어갈 레이어는 이제 데이터 빌딩 툴하고 MCP 서버가 들어가서 그 위에다 세마틱 온토로지를 구축한다. 그래서 그 결국은 이제 DBT 플러스 MCP 서버는 그 서버를 ELT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다. 이렇게 정해. 여기 ELT 데이터 파이프라인이고, 이 ELT 데이터 파이프라인 위에 그 세마틱 온토로지가 있는데, 이건 세마틱 온토로지는 아까 그 파란색처럼 기업 활동의 단위들을 의미론적인 프로세스로 정의하고, 이거를 물리 데이터하고 논리 데이터를 통합하는 거다. 이렇게 내가 정의를 했어요. 그럴듯하게. 정의를 했어. 그렇게 돼서 이렇게 이 데이터가 흘러갈 수 있게 하겠다는 거지.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갈지는 굉장히 모르겠어요. 플란테가 20년 동안 해온 작업이니까 그걸 갖다 내가 1년치 사귄 것 같고. 근데 뭔가 하여튼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이제 저쪽에는 이제 우리가 예측 AI 시스템이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이제 예측 AI, 이건 파워 들어갔고, 자동차 AI가 컴퓨터 세라믹스 들어갔고, 그다음에 분석 AI, 챗봇, 레이거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 AI 시스템을 갖고 있는 AI 시스템이 뭐냐? LLM, SLM, 그다음에 LLM 기반 자연어 분석, 그다음에 우리 SPL, LLM은 없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딥러닝 기반 예측 엔진, 그다음에 비전 AI 기반 자동 검사 엔진, 그다음 분석 이식기, 그다음에 MLOps, LLMOPS도 아직 구체적으로 만들지 않았지만 이런 이제 AI 스택들이 쭉 있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AI 시스템에서 뭔가를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뭔가 AI 시스템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러면 그 통합 분석 AI를 내가 어떻게 정의냐면 AI 시스템에서 발생하고 예측한 모든 이벤트에 대해서 세만틱 온토로지의 관련 프로세스 기반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신청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레포트해 준다. 이렇게 그림 그렸더니 이 자비스 만드는 거네?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자비스 만드는 거는 맞아.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각각의 롤이 이게 좀 굉장히 큰 걸 커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런 레가시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이런 걸 도입하려고 해도 저 부분에서 다 막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잠을 다녀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AI를 기업에서 만약 써서 우리가 이제 의료 쪽 썬뷰 뷰 5, 6G도 있지만 6뷰도 있지만 6 브레인 나는 그래서 이름을 썬뷰 브레인이라고 했어. SQ 브레인. 근데 이게 각자의 어떤 그 전문 영역이 여기 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 통합된 만약 이런 쪽으로 만약 AIC가 간다고 하면은 또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어떻게 전략을 우리가 세워야 될지도 해야 되고, 각각의 기술 스택들이 다 이 안에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아까 팔런티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스택은 뭐냐? 걔네가 딥러닝이 강하냐?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물론 예측 AI 다 있으면 그건 다 남편 갖다 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런 AI가 잘 워킹할 수 있게끔 이제 잘 돌리는 거죠.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그런 거에서 가지는 거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AI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한다는 거는 이제 알면 된다고요. 약간 그 사람이 팔란티오가 정의했듯이, 이거는 굉장히 수학적인 모델은 아니야. 캘큘러스 하는 시스템은 아니야. 그렇다고 이게 또 인간처럼 완전히 모호하고 맥락적으로 잘 이해해서 그 기업에 다니는 A라는 기업에 ASS 되는 내가 어떤 ASS 맥락을 이해하듯이 이해하는 건 아니야. 그 중간에 있어.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문제 정의부터 시작해서 AI를 정의해서 풀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엔지니어에 대해서는 우리는 물론 예측 AI, 비전 AI를 만들지만 여기서 큰 그림을 차지하는 부분은 이 통합적인 뷰를 가져서 그런 걸 각자 하면 된다는 거지, 사실. 근데 이런 세상이 앞으로 이런 걸 개발해서 적용할 세상이 앞으로 지금 다들 노리는 시장이 이런 시장이에요. 지금 다들 노리는 시장이 오픈 AI도 그렇고 다들 노리는 시장이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금방 올 것 같아, 이런 시장이.
이게 B2B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잠시처럼 B2C로도 오겠죠? 한 10년, 20년 후쯤에. 그렇게 되면 우리에 대한 임팩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모델을 한번 고민해, 이렇게 팔란티어 예를 갖고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사례를 어떻게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괜찮죠? 이거 아키텍처 어때? 좀 그럴듯해 보이지 않나? 아니 솔직히 말해서 좀 그럴듯해 보여요? 어떤 것 같아요? 응? 괜찮은 것 같아? 우리 좀 회사에서 보고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 과제도 내야 돼 이거를. 아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죠? 세부적인 요소가 어떻게 들어갈지는 잘 모르지만 근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어차피 팔란티의 모델하고 비슷하고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요새는 뭐 미국에서 그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요. 이런 모델을 가지고 하려면 스타트업. 근데 팔란티처럼 증명은 다 못한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내가 과제에서 뭐 이게 다 된 거 아니냐. 그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 말하자면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짤막하게 오늘 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일단 다들 그런 관점에서 AI를 바라보고 좀 기획도 하고 개발도 좀 그런 관점에서 하고 그러면 꽤 많이 배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스택에서 그러면 오늘 그거는 이거 끝나기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네?